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한 50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찍을 기력이 없으므로 틀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린트 1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연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연현상이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자연현상의 포인트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점. 그래서 자연현상의 예시를 살펴보면 지진, 태풍, 신체 노화, 나이가 드는 것 등 이 모든 예시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에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점.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예시를 살펴보면 추석, 명절, 정상회담,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비는 것 등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거죠. 따라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냐, 개입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현상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자연현상은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런데 자연현상에서의 인과관계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을 때 어떻게 되죠? 홍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비가 많이 내렸다. 자, 얘는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결과 홍수가 발생했다. 이것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오면 항상 홍수의 위험에 대비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계속 몇 번을 반복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법칙 발견이 가능해지고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예측이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서 파생되는 자연현상의 특징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필연성이고 다른 하나는 확실성입니다. 자, 필연성은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반드시 그러련, 반드시 그러하다. 확실성도 확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예시를 보면은 비가 많이 온다면 확실하게 홍수가 일어나겠죠. 따라서 자연현상은 확실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리면 홍수가 발생할 수 있죠. 비가 많이 내리면 반드시 홍수가 발생한다. 필연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연현상의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1학기 때 했었죠. 몰 가치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몰 가치성에서 몰은 무슨 뜻이었냐면 없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선, 악, 좋고 나쁘고 혹은 아름답고 추하고 혹은 옳고 그름을 뜻하는데요.
자연현상에 옳고 그른 게 없겠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치가 없는 걸 자연현상이라고 보죠. 자, 여기서 또 파생되는 자연현상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죠. 존재 법칙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현상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보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성은 우리 계속 1학기 때부터 많이 들어왔었죠. 보편성이 뭐죠? 보편성이란 쉽게 말하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 자연현상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특징,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법칙 발견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예측이 용이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일어난다는 필연성의 특성을 갖게 되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확실성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연현상은 가치가 없는 몰가치성의 특징을 띠며 마지막 여섯 번째,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연현상의 특징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에 있어서 가치 함축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가치 함축성도 말을 그대로 풀이해 보자면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가치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사회문화의 현상은 뭐가 있냐면 당위 법칙이 있습니다. 당위법칙 우리 1학기 때 많이 했었죠. 자, 당위법칙이란 무엇이냐면 당, 마땅히, 위, 할 위. 자, 그대로 풀이하면 마땅히 해야 하는 법칙. 따라서 당위법칙은 주로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자, 이 말 자체가 가치를 내포하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시에 당위법칙이라는 특징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이제 세 번째구나. 세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뿐만 아니라 특수성까지 같이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사례. 혼인제도가 있죠. 자, 혼인이라는 제도는 보편성에 따른 보편성 특징에 따르자면 보편성이라는 특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만 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모두 혼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혼인이라는 제도는 계속 있어 왔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혼인이라는 것은 특수성의 성질도 띠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대에 따라서 혼인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옛날의 전통 혼인과 지금 현재 서구 혼인을 생각해 보면 많이 달라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도 있고, 장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혼인 형태와 다른 나라들의 혼인 형태가 완전히 같지는 않죠. 제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라는 제도는 보편성을 띠는 동시에 특수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의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문화 현상 역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가 존재할까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존재하죠. 자, 예를 들어 보자면 1학년 통합사회 시간 때 배웠던 수요 법칙이 있습니다. 수요 법칙이 뭐였죠? 일단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Y축은 가격, X축은 수요량. 가격과 수요량은 어떠한 관계에 있죠?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이 낮고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량이 높다는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 법칙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사회문화 현상 중에 하나이죠. 수요 법칙도 당연히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과시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과시소비는 명품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예시로 들 수 있을까요? 말이 자꾸 꼬이는데 명품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요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높다면 수요량이 낮아야 정상인데 과시소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팔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수요 법칙에도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화장지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코로나19라는 예외 상황이 뭔가 변수가 작용해서 갑자기 화장지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자연현상처럼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도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가치 함축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방위 법칙이 나타나며 세 번째,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는 관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학기 때 늘 강조했죠.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는 관점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게 본다는 관점인 거시적 관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작게 보는 관점인 미시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거시적 관점에는 다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고요.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죠? 자, 그러면 거시적 관점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거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은 자, 클 거. 시는 볼시. 자, 따라서 거시적 관점은 크게 보는 관점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거시적 관점은 어떻게 많이들 비유를 하냐면 숲을 봐라. 숲을 봐야 한다고 비유를 많이들 합니다. 숲은 되게 크죠. 자, 거시적 관점은 크게 보라는 관점입니다.
자, 따라서 거시적 관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사회 문화 현상을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고 사회라는 큰 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우리 거시적 관점의 키워드 뭐 있었죠?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사회 체계 등등등. 자, 뭔가 단위가 큰 것들이 나오면 크게 보는 관점, 거시적 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빈칸도 채워보자면 다음 빈칸을 채우기 전에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크게 보는 관점에도 단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거시적 관점의 단점부터 살펴보자면 큰 틀 속에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적인 측면에 간과 그냥 가볍게 지나쳐 버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와서 빈칸을 채워보자면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 이거 1학기 때 많이 봤었죠.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한다. 정해진 대로 행동을 한다. 자, 이걸 뭐라고 했냐면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1학기 때 다 한 번씩 설명했던 거니까 자, 이건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는 대표적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죠. 거시적 관점은 1학기 동안 열심히 설명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시적 관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미는 작을 미, 작다, 볼시, 작게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앞에서 거시적 관점은 크게 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숲을 봐라, 숲에 비유를 했었죠. 미시적 관점은 작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숲 말고 나무를 봐라,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미시적 관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회문화 현상을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주관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자, 이 주관적인 세계는 당연히 개인을 의미하겠죠. 아까 거시적 관점에 비교를 하자면 단위가 사회가 아닌 개인, 주관적인 단위 자체가 작아졌죠. 자, 따라서 미시적 관점의 키워드에는 개인 혹은 상호작용 혹은 주관적 혹은 의미 해석 등등등 뭔가 좀 작은 단어들의 키워드들이 나오면 미시적 관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미시적 관점도 단점이 있겠죠. 먼저 미시적 관점의 단점부터 살펴보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적 관점의 단점이 뭐냐면 개인에게 집중. 그러니까 나무 하나하나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빈칸을 채워보자면 사회 규범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너 정해진 대로 행동을 안 하네? 자, 이건 비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1학기 내내 열심히 설명한 전적이 있으므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미시적 관점에는 대표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죠.
자, 이렇게 오늘 미시적 관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가 종료된 후에도 바로 들어눕지 말고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4쪽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